But I think this week at practice, AJ was having an unbelievable practice, and I went up to Mr. Laurie and I'm like, there's no way I ever thought this would have came out of my mouth. Thanks for the $100 million to pay AJ Brown. I really appreciate that. Like a guy from Jamestown, New York, I never thought I'd ever say, hey, thanks for the $100 million to pay AJ Brown. 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7주차 리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Because you've seen it, right? You've seen it across the league that people can't do it like we can do it. They can't do it like we can do it. And so I'm making my plug right there. Like, don't ban this play. Like, if everyone could do it, everybody would. Where's the camera? If everybody could do it, everybody would do it. 또 한 번 이 강팀을 상대로 벽을 넘지 못했던 마이애미 돌핀스입니다. 썬데이 나잇 풋볼 경기는 17대 31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완승을 거두었는데요. 돌핀스의 경우에는 작년 시즌과 점점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시즌 초반에 반짝 선전, 그리고 부진, 강팀과의 매치업, 그리고 날씨, 추워진다는 날씨의 요소 등으로 점점 경기력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부상으로 겹쳐가지고 쿼터백이 작년에는 부상이 심했고, 올 시즌은 시즌 초부터 젤런 램지나 이런 주축들이 부상이었지만 계속해서 안 좋은 그런 결과들이 작년 시즌처럼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제 생각에는 마이애미 돌핀스라는 팀이 우리가 진짜 슈퍼볼 컨텐더다, 이제 투아라는 쿼터백, 이 마이크 맥다니엘 감독의 체제에서 진정 슈퍼볼을 겨냥할 수 있는 시즌은 올 시즌이 가장 적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시즌 초반 활약과 더불어서 투아라는 쿼터백이 그 연봉이 싼 마지막 연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들의 엄청나게 빠른 리시버진, 그리고 빅 판지오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데려오기도 하였고, 만약 돌핀스가 진정한 강팀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올 시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버팔로 빌스를 상대로도 무기력하게 패배했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상대로도 마지막에 인터셉션까지 던지면서 좀 맥빠지는 그런 패배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상태로만 본다면 돌핀스는 작년과 다를 바 없는 그냥 시즌 초반 반짝하는 팀으로 남을 것 같아요. 일단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이 슈퍼파워, 엄청난 이 파괴력을 가졌던 이 마이애미 돌핀스의 오펜스를 어떻게 막아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글스 디펜스의 전략은 기본적으로는 버팔로 빌스와 비슷했어요. 크게 보면 동일했다고 봐도 돼요. 하지만 빌스보다 더 뛰어났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마이애미 돌핀스의 이날 경기에서 오펜스 쪽에서 가장 눈여겨볼 수치는 바로 러싱이에요. 러싱에 의한 퍼스트 다운 갱신이 거의 없었고, 러싱을 12번밖에 시도하지 않았고, 러싱 야드도 45야드. 이 러싱과 패싱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던 마이애미 돌핀스가 드번 알케인이라는 뛰어난 러닝백이 부상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즌 거의 IR에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라인 몰스터드도 있고 이들의 러싱 게임은 충분히 잘 전진을 해냈어요. 그런데 이글스를 상대로는 그게 완전히 되지 못했는데, 돌핀스는 이 12 퍼스넬, 21 퍼스넬, 이 헤비 퍼스넬을 바탕으로 러싱을 꾀하는 팀이에요. 근데 이글스는 이 돌핀스가 헤비 퍼스넬을 꺼내들 때마다 이글스는 3-4 패키지, 이 4명의 라인베커 패키지를 꺼내들면서 양 엣지 러셔이자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로 불리죠. 이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를 와이드 나인 테크닉에 위치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 아웃사이드 라인베커의 역할은 간단했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뭐가 됐든 너네는 이 엣지를 지켜, 너네 왼쪽 오른쪽으로 나갈 수 있는 선수가 아예 없게 만들어 라는 임무를 맡았어요. 결국 이 오펜시브 태클들과 이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간의 그 거리는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마이애미 돌핀스가 뭐 아웃사이드 존 이러한 러싱 게임을 주로 사용하는 팀으로서 태클이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를 뭐 블락킹 마킹하기에는 당연히 거리가 머니까 힘이 들죠. 결국 돌핀스가 선택한 방안은 이들의 뭐 타이트엔드나 풀백들을 활용해서 이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를 블락킹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 이글스의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들이 너무나도 뛰어나고 돌핀스의 이 블락킹 오펜시브 라인이 아닌 뭐 풀백이나 타이트엔드 이 엑스트라 블락커들과의 급 차이가 너무나도 심하게 났다는 점이에요. 모션된 타이트엔드의 뭐 킥블락 이 정도는 가볍게 하산 레딕이라는 아웃사이드 라인베커가 제치고 태클 폴 루즈를 만들어냈고, 오케이 그냥 타이트엔드 뭐 1대1 대결에서 안 통하네. 결국 마이애미 돌핀스는 다시 한번 뭐 이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우측에 있는 리시버를 활용한 크랙백 블락을 활용합니다. 근데 리시버가 뭐 젤런 와들이죠. 젤런 와들은 사실 뭐 스피드나 이런 데 강점을 가지고 있지 뭐 파워, 블락킹 이런 데는 강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크랙백 블락을 해도 하산 레딕은 그냥 이걸 씹어내고 다시 한번 태클 폴 루즈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마이크 맥다니엘은 아 진짜 안 되겠네. 그냥 1대1로 하는 건 아예 안 되겠다. 우리는 타이트엔드 2명의 더블팀을 시도해봐야 되겠다. 근데 2명의 더블팀까지 씹어먹고 하산 레딕은 다시 한번 태클을 만들어냅니다. 퍼스트 다운 상황에서 태클 폴 루즈가 나와요. 마이애미 돌핀스는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결국 오케이 우리는 러싱으로 풀어나갈 수가 없겠다. 결국 패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라는 상황을 강요를 받게 됩니다. 마이애미 돌핀스의 그동안의 강점 언더센터 기반의 헤비 퍼스널 기반의 그리고 러싱 게임과 이를 바탕으로 한 플레이 액션, 퀵 게임, 뭐 프리스냅 RPO 뭐 이런 것들이 다 무력화가 된 것이었고 이 라인 싸움에서 패배하였기 때문에 결국 패싱으로 어떻게든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글스는 여기서 이 패싱에 대한 전략도 잘 준비를 해왔어요. 이글스는 원래도 이 투 하이 커버리지의 팀이었죠. 쿼럴스 커버리지를 자주 사용하는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있고 본인들도 작년 시즌 뭐 현재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감독이 이 디펜스 코치로 있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 쿼럴 커버리지를 계속해서 쓰던 팀이었어요. 버팔로 빌스와 마찬가지로 이 투 하이를 바탕으로 한 돌핀스의 딥볼 이 패싱 게임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팀이었던 것이죠. 저는 제가 돌핀스의 선전을 예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빌스의 이 백세븐, 이 커버리지 능력에 이글스가 좀 부족할 거다. 이글스는 이 리시버들의 스피드를 좀 따라가기에는 좀 부족할 거다라는 측면이었는데 이글스는 물론 백세븐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더 부족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디펜시브 라인이라는 점에서 이 버팔로 빌스보다 더욱더 무서웠고 그 자체만으로도 마이애미 돌핀스를 부숴낼 수 있었던 팀이었던 거죠. 투 하이 커버리지를 바탕으로 해서 돌핀스의 빠른 리시버들이 세퍼레이션을 창출해내고 오픈 찬스를 만들어내기까지 시간을 걸리게 만들면서 디펜시브 라인의 무지막지한 이 프레셔를 통해서 투아라는 쿼터백에게 공을 던질 수 있는 아예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제가 카페에 이 자세한 뭐 영상과 함께 좀 분석된 내용을 올렸는데 마이애미 돌핀스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디펜스와 버팔로 빌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똑같은 오펜스 플레이를 펼친 상황이 있어요. 근데 두 팀 모두 이글스와 빌스 모두 투 하이 커버리지를 펼치면서 뭐 한 팀은 커버 2, 뭐 한 팀은 제 생각엔 뭐 커버 6 뭐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완벽하게 이 플레이를 뭐 무마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마이애미 돌핀스는 이 리시버들의 스피드와 이를 바탕으로 한 빅플레이를 통해서 오펜스에 전진을 하는 팀이잖아요. 또 이러한 오펜스를 이끄는 투아라는 쿼터백은 빠른 판단 능력 그리고 빠른 패스를 통해서 이 매번 이 높은 성공률의 패스를 선보이면서 이것이 진짜 좋은 리듬과 함께 템포와 함께 이어진다면 디펜스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막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러한 오펜스의 시스템은
결국 팀의 모난 점도 충분히 가려준다는 점이에요. 리시버들의 스피드가 모션이나 이러한 것들이 야기하는 혼란을 통해서 이 디펜스의 혼란을 이끌어내고 뭐 미스디렉션 스터프들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또 런게임과 스크린 게임을 바탕으로 해서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이 뭐 부족한 점을 좀 더 티가 안 나게 돕게 만들고, 그리고 쿼터백에게 있어서도 이 오픈 찬스 난 패스들을 계속해서 던질 수 있는 이 편안한 환경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리시버의 스피드라는 점이 경기에서 지워지기 시작한다면, 스피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무쓸모해지기 시작해지면 쿼터백은 쉬운 패스와 빠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는 더욱 오펜시브 라인에게 오케이 나 판단이 느려, 나 좀 더 블락해줘, 그리고 오펜시브 라인에게 더욱 부담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돌핀스의 오펜시브 라인은 사실 좋은 그룹이라고 부를 수 없었던 수준이었어요. 우리가 이번 오프 시즌에도 마이애미 돌핀스라는 팀에 있어서 가장 불안 요소를 꼽으면 다들 오라인을 꼽았잖아요. 부상도 심하고 이들의 그룹들이 뭐 준수하다라고 평가하기에도 좀 부족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뭐 각종 모션이나 이들의 엄청난 런게임과 이들의 엄청난 오펜스를 통해서 그동안 마이애미 돌핀스의 오라인은 부족하다라는 티가 나질 않았는데, 이번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에서 그냥 드러난 것이죠. 원래부터 이들은 좋지 못했다. 1대1 패스러시 상황에서 정말 무기력한 오라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러한 오펜스는 리드를 당하기 시작하면 더욱더 힘들어지는데요. 뒤처진 상황 속에서 플레이콜, 마이애미 돌핀스의 플레이콜은 더욱더 패스, 그리고 빅플레이를 기반으로 한 이런 플레이들로 집중이 되고, 결국 쿼터백과 오라인에게 더욱더 부담이 가기 시작하죠. 근데 마이애미 돌핀스의 강점은 리시버나 이런 모션, 이런 오펜스 스킴에 있지 쿼터백과 오라인 자체의 강점을 가진 팀이 아니잖아요. 러싱과 패싱의 밸런스를 끊임없이 유지를 하고, 뭐 때때로 스크린 패스, 뭐 모션을 활용한 뭐 각종 미스디렉션 플레이들까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상대 디펜스를 혼란시키게 만들고, 그것이 뭐 성공하든 실패하든 여유가 있게 그러한 것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필요한데, 돌핀스는 뒤처지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오케이 우리는 더욱더 긴 야드에 집중을 해야 돼, 우리는 더욱더 뭐 패싱에 집중을 해야 돼, 이렇게 반대로 가게 되는 팀이에요. 작년에도 이런 레퍼토리를 동일하게 겪은 팀이었고, 올해 이들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기대를 모았지만 두 번의 패배 속에서 달라지지 못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마이크 맥다니엘 감독은 천재예요. 지금의 뭐 결과물도 충분히 대단하고, 또 오케이 우리는 안주하지 않을 거야, 다음에는 이길 거야 하면서 뭐 새로운 답안을 찾아올 수 있는 감독이긴 합니다. 하지만 점점 날씨는 추워지고 있고, 그리고 뭐 투아라는 쿼터백, 이들의 오라인, 제 개인적으로는 뭐 타이릭 힐, 뭐 람보르기니, 뭐 젤럼 와들, 페라리, 뭐 이러한 리시버들을 잘 다룰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좀 이번 패배를 통해서 더욱 회의적인 생각으로 변했습니다. 다음은 24대 31로 이 잭슨빌 제거스가 5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뉴올리언 세인츠는 이 경기에 패배하면서 뭐 아쉽게 드랍을 하기도 하였고, 아쉬운 패배를 당하면서 3승 4패로 현재 이 디비전 내 뭐 1등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굉장히 좀 현재까지로는 만족할 만한 시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 경기 후에 잭슨빌 제규어스의 세이프티, 레이션 젠킨스는 인터뷰를 통해서 데리카의 게임이다, 이게 데리카는 주구장창 체크다운 패스만 던질 거다 라는 뭐 조롱에 가까운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맞아요. 레이션 젠킨스는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올 시즌 데리카라는 쿼터백은 중장거리의 패스를 던지지 못하고 있어요. 알빈 카마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체크다운 패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들이 크리스 올라베, 뭐 라시드 샤히드, 뭐 이들
스피디한 리시버들을 가졌음을 생각한다면 더욱더 이상하죠. 그리고 데릭 카라는 쿼터백이 뭐 원래부터 뭐 중장거리 패스를 안 던지고 체크다운만 고집하는 쿼터백이었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레이더스 시절에 우리가 알던 데릭 카는 이 중장거리 패스를 던질 수 있는 선수로 유명을 했고, 또 뉴올리언스에 1년 만에 팀을 이적하자마자 이렇게 좀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뭔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세인츠의 오라인은 올 시즌 본인들이 그동안 자랑했던 명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오라인 맛집이다 라고 평가되었던 이 뉴올리언스 세인츠는 올 시즌 분명히 이 프로텍션 이러한 부분에서, 패싱 블락 이러한 부분에서 실망스럽고, 이에 따라서 뭐 프레셔 때문에 데리카가 체크다운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레이더스 시절에도 데리카는 항상 하위권의 오라인과 같이 살았어요. 데리카는 애초에 좋은 오라인을 가진 적이 없어요, 커리어 내내.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볼을 오래 잡고 질질 끌다가 뭐 세그 당하고 스트립색, 펌블, 뭐 스로우 어웨이 이러한 짓을 하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봤고요.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레이더스 시절보다는 나은 오라인이, 이 오라인 때문에 데리카가 소극적인 플레이를 펼친다? 사실 그렇게까지 큰 근거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 오펜스 웨폰진의 문제? 크리스 올라베 그리고 샤이드라는 리시버는 굉장히 빠르고 이 스피디하고 딥볼 능력에, 이 캐치 능력에 특화된 선수들이에요. 데리카가 2021년 커리어 하이 4,800 패싱 야드를 기록했을 때 레이더스의 리시버진은 뭐 헌터 램플로우, 헨리 럭스, 데런 월러, 제이 존스 이러한 선수들이었고요. 지금 더 멀리, 더 많이 던지는 것이 분명히 이해가 돼야 되는 현재 상황이고, 결국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세인츠 오펜스의 필름을 보면서 도달한 결론은 뉴올리언 세인츠 오펜스 플레이 콜, 이들의 플레이북 자체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인츠의 오펜스는 현재 이 버티컬 라우트 컨셉들에 대한 분배가 그냥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고라우트, 뭐 딥포스트, 슬랍 페이드 이러한 버티컬 라우트 컨셉들이 현재 실종되었던 상황이고, 대부분의 패스 플레이의 이 라우트의 초점들이 12야드 이하에 있어요. 오펜스 그룹의 구조상 약 선수가 많거나 뭐 쿼터백의 어깨가 약하다면은 뭐 이해가 돼요. 그런데 크리스 올라베, 샤히드 이들의 리시버는 직선 스피드에서의 이 강점을 가진 선수들이지 캐치 앤 런 타입의 리시버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선수들이 전력 질주를 하는 플레이들이 거의 없고, 데리카는 애초에 체크다운을 할 수 있도록 오펜스가 설계된 채 플레이를 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런 플레이콜을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코치가 그냥 본인들의 강점을 살리지 못하는 바보거나, 또는 쿼터백이 뒷볼을 던지지 못하는 어깨에 뭐 문제가 있거나 부상이거나, 아니면 쿼터백이 아직 적응을 하지 못하여서 뭐 리시버를 신뢰하지 못한다, 뭐 이런 상황이거나, 지금의 데리카가 어떠한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테랑 쿼터백으로서 이 플레이에 대한 선택권이 있음을 감안을 한다면, 그리고 뭐 어쨌든 경기는 나오잖아요. 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리시버들을 그냥 카가 신뢰를 아직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뉴올리언 세인츠는 가장 쉬운 디비전 속에서도 고전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데리카를 영입을 하고, 또 없는 캡 스페이스 속에서도 많은 돈을 주면서 기대했던 것은 최소 우리는 플레이오프에는 간다 라는 결과였을 것이에요. 또 데리카 또한 뉴올리언 세인츠에 와서 이 본인을 버린 이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를 향해서 너네 후회할 거라고 생각했지, 뭐 이러한 좀 본인도 자신감을 세울 수 있는 기회로 분명히 뉴올리언 세인츠에서 좋은 결과를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모습만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 뉴올리언 세인츠의 디펜스가 충분히 잘해주고 뭐 그러한 시즌으로도 끌고 갈 수 있겠지만, 오펜스가 지금에 머물러서는 절대 인정을 받지 못하죠.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Yeah, but this isn't the preseason anymore. You know what I mean? We had an entire week of practice in LA, you know, or most of the week, you know, we had an opportunity to practice them, you know, and there were some good things, and there was some other things that, you know, we needed to work on and fix and obviously get better and improve. So, you know, that's such is life in that regard. You know, when your starter is not available, you know, you're trying to make what you think is the best decision for the team. Again, I don't put this all on one person now. Let's make sure we make that clear. There's a lot of people that can do a better job of what we did today,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need to do. 슈퍼볼 컨텐더로 분류되는 시점에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에게 정말 깨졌죠. 6대 38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점수차로 패배한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입니다. 먼저 제로드 거프라는 쿼터백은 그냥 뭐 재평가다, 뭐 설레발을 이제 떨기 시작하면은 그냥 뒤통수를 때리는 쿼터백이에요. 저는 이 쿼터백을 항상 믿지 않는 이유가 이러한 빅게임에서의 그러한 이 선수의 플레이, 저는 정말 신뢰하지 않아요. 제러드 거프는 이날 레이븐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아예 그냥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물론 이는 오라인의 책임도 분명히 있었어요.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오라인과 D라인, 저는 저번 주까지의 모습만 보면 둘 다 굉장히 터프하고 피지컬하면서 상대를 통제할 수 있는 좋은 그룹이라고 평가를 했었죠. 그런데 레이븐스를 상대로는 진짜 그냥 미스매치업, 그냥 뭐 고등학생 수준이었어요. 라인 컨트롤 자체가 아예 되질 않았고, 오펜스 라인의 뭐 프로텍션 형편없었고, 디펜스 뭐 D라인의 뭐 런 디펜스 뭐 형편없었고, 라와 잭슨에게 프레셔도 주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깨진 매치업이었습니다. 뭐 볼티모어 레이븐스는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건강한 리시버를 갖춘 라마 잭슨, 그냥 시즌 MVP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물론 저는 라마 잭슨이라는 쿼터백을 이 선수가 MVP 시즌을 따낸 뭐 2019년 시즌에도 저는 높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제 뭐 팟캐스트나 뭐 그런 글들을 오랫동안 보시고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라마 잭슨이라는 쿼터백에 있어서 이 패싱 능력을 절대 뭐 높게 평가하지 않았고 항상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선수는 그냥 런닝백이지 아직 쿼터백으로서의 모습은 분명히 부족하다 라고 항상 평가를 했죠. 근데 작년 시즌부터 라마 잭슨의 패싱 능력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 선수가 던지는 패싱의 질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은 패스들이고, 물론 디시전 메이킹이나 뭐 그러한 측면에서는 아직 뭐 정상급 쿼터백으로 분류되기에는 좀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단순 패스의 질만 보면 정말 뛰어난 수준입니다. 결국 볼티모어 레이븐스는 오프 시즌에 이 리시버진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지금까지는 뭐 부상 때문에 뭐 온전하게 이 패싱 게임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진 않았지만, 이들이 건강하게 이 로스터의 한 자리로서 매번 스냅을 이렇게 얻어내고, 그리고 라마 잭슨을 돕기 시작한다면 저는 레이븐스는 충분히 지금 무패 시즌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경기에서도 OBJ, 뭐 베이트먼, 플라워스 모두 제 역할을 해줬고, 그렇기에 이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디펜스를 일방적으로 뭐 부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레이븐스라는 팀은 충분히 강합니다. 슈퍼볼 컨텐더로 충분히 꼽혀도 될 정도로. 다만 부상, 그리고 뭐 스스로 뭐 경기에서 무너지는 그런 페널티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만 좀 더 뭐 피한다면 충분히 앞으로도 이 강팀과의 매치업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이제 주전 첫 경기에 나온 타이슨 베젠트가 승리를 거둔 시카고 베어스입니다. 시카고 베어스가 이제 2승인데요. 시즌 2승인데 솔직히 뭐 어이가 없죠. 저스틴 필즈라는 쿼터백이 선발로 나왔을 때에는 진짜 1승을 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팀인데, 뭐 타이슨 베젠트라는 진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 쿼터백이 출전을 하자마자 1승을 거뒀어요. 뭐 제가 따로 카페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뭐 타이슨 베젠트가 진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기적의 스토리, 뭐 신데렐라 스토리로 뭐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남기긴 했었는데요. 일단 베젠트가 잘한 경기는 사실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이 타이슨 베젠트는
그냥 5야드짜리 짧은 이 퀵패스만 그냥 던진 경기였고, 이날 시카고 베어스의 승리는 결국 팀의 승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런게임, 그리고 런닝백들의 뭐 숏패스를 바탕으로 한 퍼스트다운 갱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팀이 승리를 할 수 있었고요. 한편 상대팀이었던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는 좀 이해를 하기 힘들었죠. 아마 이 경기를 토대로 조시 맥다니엘스를 뭐 해고해라 하는 이 레이더스 팬들의 분노가 더욱더 차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이 경기 전에 레이더스는 3승 3패였어요. 오케이, 3승 3패고 시카고 베어스를 잡으면 4승 3패로서 우리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성적이죠. 그 상황에서 조시 맥다니엘스 감독은 아직 우리는 플레이오프 경쟁을 해낼 수 있다, 1승을 무조건 거두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이 베테랑 쿼터백인 브라이언 호이어를 주전으로 올리는 결정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승리를 하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은 뭐 맞아요. 뭐 어쨌든 잘릴 수도 있고 뭐 플레이오프 경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그 노리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그 대상이 바로 브라이언 호이어라는 쿼터백이라는 점이 좀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이죠. 뭐 에이든 오코넬이라는 이 루키 쿼터백을 아직 올리기엔 뭐 준비가 안 됐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에이든 오코넬을 안 올리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베테랑 쿼터백을 올리겠다, 이러한 결정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브라이언 호이어가 충분히 승리를 이끌 만한 쿼터백인 것이 맞냐, 뭐 다른 팀의 PJ 워커나 뭐 타일러드 테일러나 뭐 이러한 수준 정도의 쿼터백이었다면 다들 아마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브라이언 호이어를 주전으로 승리를 위해서 올린다고? 이건 아마 팬들도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진짜 뭐 미래를 위해서 오코넬을 올렸다 라면 차라리 이해를 하는데, 이기기 위해서 올린 것이 브라이언 호이어, 그리고 이 시카고 베어스라는 이 약팀에게 진짜 더블 스코어 차이로 완패를 당했고, 이거는 조시 맥다니엘스 감독이 진짜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서 통산 300승이라는 대업적을 달성한 빌 벨리책 감독, 이 뉴잉글랜드와 버팔로 빌스 간에 펼쳐진 경기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 뉴잉글랜드가 업셋을 일으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저조차도 이 경기를 예상하기 전에 간과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일단 빌스의 경우에는 디펜스에 대한 걱정을 이제는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맨 밀라노라는 라인베커의 시즌 아웃 이후 빌스의 디펜스는 너무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 경기에서 빌스의 디펜스는 디펜시브 라인에 있어서 뭐 다쿠안 존스, 뭐 에드 올리버, 뭐 본 밀러, 이 주축 디라인맨들이 다 빠진 경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뉴잉글랜드의 오라인을, 현재 상태가 좋지 못한 이 패치의 오라인을 상대로 진짜 프레셔를 아예 주지 못했을 정도예요. 맥 존스라는 쿼터백이 이렇게 편안하게 공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이 언제였을까 의문이 들었을 정도로 패치는 정말 편안하게 패스를 던질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맥 존스는 간만에 이 엄청난 패싱 게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뭐 맥 존스의 경우에는 시즌 초에 너무나도 뭐 큰 부진을 하고 턴오버 문제도 많았고, 그런 문제가 뭐 단순히 본인의 문제를 떠나서 뭐 오라인의 문제, 리시버진의 문제, 이런 게 복합적으로 같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결과가 나왔던 것이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오라인이 단단하게 지켜주는데 성공을 하자 맥 존스도 본인이 이 마음껏 패싱을 뿌릴 수 있게 되면서 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뭐 이 경기에서도 사실 뭐 턴오버를 당할 뻔한, 뭐 저지를 뻔한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맥 존스와 뉴잉글랜드의 이 오펜시브 라인이 얼마나 일관성 있는 모습을 이 시즌이 지나가면서 보여줄 수 있느냐가 뭐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빌스의 경우에는 이 맨 밀라노라는 뭐 디펜스의 캡틴이 일단 시즌 아웃이 된 게 너무 커요. 뭐 디라인이야 뭐 이번 주 한 경기 안 나왔다고 뭐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마이크 라인베커가 이렇게 빠졌다는 것은 선수들이 이 버팔로 빌스의 디펜스는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진 디펜스인데 그러한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또 간단한 런닝백을 향한 뭐 체크다운 패스가 뭐 20야드 30야드로 뭐 전진을 하는 것처럼 이 라인베커라는 포지션에 있어서 굉장히 큰 구멍이 현재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디펜스 전체 스피드가 느려지고 있어요. 시즌 초반에 이 공수 완벽한 밸런스를 선보였던 팀이었던 버팔로 빌스, 지금은 이 디펜스 쪽에 좀 심각하게 걱정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네, 다음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스코어가 펼쳐진 경기입니다. 바로 클리브랜드와 인디애나 간의 경기가 39대 38로 이번 주 가장 많은 스코어를 기록한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의 쿼터백은 뭐 인디애나의 경우에는 가드너 민슈가 뛰었고, 그리고 클리브랜드는 드션 하슨이 이 스타터로 출장을 했다가 부상으로 PJ 워커가 이 바턴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이 슛아웃 경기가 펼쳐졌죠. 그만큼 좀 종잡을 수 없는, 좀 정신없는 경기의 양상이 펼쳐졌고, 그 경기 속에서 이 어쨌든 브라운스가 좀 그 마지막 이 DPI 페널티의 문제, 뭐 이러한 것들이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공을 아예 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페널티를 주는 게 맞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긴 했습니다, 항상. 그런데 뭐 공을 받을 수 있는 유무를 떠나서 어쨌든 이 방해, 수비 방해라는 그런 동작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 룰 자체가 있는 것을 바탕으로 뭐 브라운스가 뭐 정당하게 승리를 한 것도 맞죠. 다만 이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브라운스 팬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좀 상스럽게 표현하자면 좆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드션 아슨이라는 이 쿼터백이 부상으로 이 실내 나가기 전에 패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패스의 수준이 PJ 워커보다 못한 수준이었어요. PJ 워커의 플레이도 와, 이걸 어떻게 참고 보고 있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드션 아슨의 패스는, 플레이는 PJ 워커보다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뭐 부상을 당해서 뭐 결장을 앞으로도 한다, 뭐 이러한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그냥 좆됐습니다, 브라운스 팬분들은.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 재앙급의 계약으로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드션 아슨이라는 이 쿼터백을 휴스턴 텍산스 시절에 너무나도 좋아했던 선수로서 이 선수에 대해서 사실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뭐 작년 시즌에도 뭐 아직 몸이 덜 풀린 것이다, 이제 시즌에 적응하면 다를 것이다, 올 시즌도 뭐 시즌 초반에 아직 뭐 경기 감각이 없을 수 있다,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이 선수를 응원했지만,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드션 하슨이라는 쿼터백은 그냥 재앙급의 쿼터백이에요. 이런 선수에게 모든 연봉을, 이 풀리 개런티된 연봉을 줘야 한다라는 사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라는 팀은 현재 슈퍼볼에 근접할 수 있는 팀 탤런트를 가진 팀이에요. 이들의 오라인, 뭐 리시버진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의 오펜스 시스템을 통해서 충분히 전진할 수 있고, 그리고 이들의 너무나도 강력한 리그 최고의 디펜스를 앞세워서 충분히 슈퍼볼 컨텐더로서 경쟁을 할 수 있는 팀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션 왓슨이라는 쿼터백은 그러한 이 슈퍼볼 컨텐더 팀을 이끌 만한 지금 쿼터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 플레이마다 어떻게 하면은 뭐 잘 넘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할 정도로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아예 쿼터백으로서의 그런 기본적인 펀더멘탈 자체를 잃어버린 듯한 이 폼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왜 이 선수가 이렇게까지 전락을 해버린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뭐 워싱턴 커맨더스가 또다시 뉴욕 자이언츠에게 업셋 패배를 당했는데요. 뭐 저희가 저번 에피소드에서 언급했었죠. 자이언츠는 분명 구린 팀입니다. 못합니다. 근데 워싱턴 커맨더스는 더 구린 팀이에요.
이 팀은 아예 뭐 팀 컬처라는 게 그냥 아예 없을 정도이고, 페널티, 디서플랜 이러한 측면에서 그냥 형편없는 팀입니다. 거기다 이들의 뭐 디펜시브 라인맨인 이 존 알렌이 인터뷰를 통해서 팀을 욕을 하는 그런 인터뷰까지 했는데 한번 듣고 오시죠. Get frustrating when that Fuck seems yes, it does. I'm fucking tired of this shit. Fucking tired of this bullshit. It's been 7 fucking years of the same shit. Tired of this shit. what can you do 아마 이 팀 컬처에 있어서 좀 공헌을 하기 위해 데려온 론 리베라 감독은 전혀 워싱턴이라는 팀을 지금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컬처상으로도 안 좋은데 뭐 스킴적인 문제도 현재 디펜스가 안고 있고, 뉴욕 자이언츠라는 팀을 상대로 사실 그냥 경기에서 완패를 당했어요. 오펜스든 디펜스든 아예 컨트롤을 해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더 좋은 오펜스 뭐 디펜스 탤런트를 보유했음에도 말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워싱턴도 이 새로운 오너 체제 하에서 빨리 이 방향을 찾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이번 시즌 무언가 플레이오프 경쟁을 해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트러스트 뭐 더 프로세스 뭐 이러한 NBA에서의 그런 탱킹 슬로건을 걸었던 오너 출신이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뭐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에서 워싱턴 커맨더스가 어마어마하게 선수들을 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제 뭐 팔콘스와 벅스 또 한 번 디비전 경기가 펼쳐졌는데, 저는 사실 벅스의 우위를 생각했던 게, 일단 원정에서의 이 데스먼드 리더라는 쿼터백이 경기력이 형편없을 거다 라고 예측을 했었고, 또 벅스가 뭐 최소한 그래도 한 20점 이상은 득점만 거둘 수 있다면 충분히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뭐 전혀 그러지 못했죠. 일단 벅스의 경우에는 이 런 게임이 되질 않다 보니까 이 베이커 메이필드라는 쿼터백이 전혀 본인만의 그러한 리듬을 살리지 못한 채 플레이를 하게 돼요. 이러한 부분이 또 한 번의 이 베이커 메이필드의 안 좋은 단점, 뭐 디시전 메이킹이 느리거나 또 뭐 턴오버를 만들어내거나 이러한 안 좋은 쪽으로 또 흘러가게 됐고, 물론 애틀란타 팔콘스도 뭐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어요. 뭐 데스먼드 리더가 이 굉장히 어이없는 이 엔드존 상황에서의 펌블이 나왔죠. 뭐 본인 혼자서 이렇게 러싱 터치다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면에서 너무 안일하게 공을 가지고 있다가 이 디펜스가 탁 치니까 그 공이 이제 엔드존으로 펌블이 되었고, 결국 터치백이 뭐 선언이 되었죠. 데스먼드 리더라는 쿼터백은 뭐 현재까지의 이 스탯적인 라인만 봐도 8개의 터치다운, 그리고 6개의 인터셉션, 그리고 9개의 펌블을 저지른 쿼터백이에요. 터치다운을 8개밖에 기록을 못했는데 펌블과 인터셉션 개수를 합치면 15개입니다. 그냥 턴오버 머신 그 자체예요, 이 데스먼드 리더라는 쿼터백은. 아니, 애틀랜타 팔콘스라는 굉장히 안정적인 오펜스 시스템을 가진, 오펜스 웨폰을 가진 이러한 팀에서 어떻게 이렇게 턴오버 머신이라는 이 쿼터백이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네요. 다음은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LA 램스. 결국 바이윅 이후 이 스틸러스 마이크 텀린 감독의 어마어마한 승률이 또 한 번 이제 이어가게 됐는데요. 일단 이 경기는 사실 저도 이 전반전만 봤을 때는 이거는 스틸러스가 이길 가망이 없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만큼 스틸러스의 오펜스는 또 형편이 없었고, 또 램스는 반면에 뭐 쿠퍼 컵이나 이 푸칸 아쿠아 이들 리시버진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전진을 해나가는데 성공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뭔가 3쿼터 후반부터 이제 4쿼터에 진입하기 시작하자 경기가 스틸러스가 좀 득점을 하게 되는 이상한 게 좀 흘러갔죠. 그 결과 스틸러스가 이 뭐 7점 이상으로 이 완벽한 승리를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케니 피켓과 이 조지 피킨스라는 리시버, 분명히 좋은 시너지를 가진 이 듀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지 피킨스 혼자서 이 스틸러스 오펜스진을 이끌고 나가기에는 분명히 무리였던 상황이었고, 그 결과 디언테 존슨이라는 이 원래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넘버원 리시버였죠. 이 디언테 존슨이
그것을 좀 해소해주는 그런 경기를 펼쳤고, 디언테 존슨의 그러한 활약 덕에 조지 피킨스 또한 살아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맷 캐나다 코치의 오펜스가 분명히 구리지만 어쨌든 스틸러스의 디펜스는 막강하고, 그리고 마이크 텀린 감독은 승리를 위한 게임 매니지먼트 능력을 가진 감독이고, 만약 이 어린 리시버들과 이 쿼터백들이 좋은, 최소한 이 램스와의 경기에서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스틸러스는 계속해서 위닝 시즌을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재 전력을 갖췄다고 봅니다. 근데 또 뭐 경기가 답답한 것은 사실이죠. 램스의 경우에는 사실 램스가 이날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보다 퍼스트 다운 개수도 더 많고, 그리고 서드 다운 컨버전율도 16번 시도해서 9번 성공했을 정도로 굉장히 뭐 토탈 야드도 이 피츠버그보다 더 많았고 굉장히 좀 이겼어야 되는 경기예요. 그런데 단순히 현재 LA 램스라는 팀이, 물론 현재도 저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3승 4패로서 뭔가 이길 것 같은 경기에서 계속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의 디펜스가 충분히 이 턴오버를 가져오지 못하는 점에 있지 않나 싶어요. 램스의 오펜스는 뭐 매튜 스태포드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또 쿠퍼컵이 돌아왔고, 푸카 나쿠아 지금 이 신인 리시버로서 엄청난 페이스를 선보이고 있죠. 그리고 램스의 오라인도 생각보다 우리 예상보다는 잘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디펜스에서 물론 에런 도널드라는 이 리그 정말 역사상 최고의 이 디펜스 플레이어, 이 선수 분명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선수들이 특히 이 경기의 모멘텀을 가져올 만한 플레이들을 펼치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턴오버 싸움에서 매경기 지고 있고, 결국 그 한 번의 그러한 무언가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가진 선수들의 유무 차이로 아쉽게 계속해서 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탤런트, 뭐 뎁스, 이러한 차이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오프시즌에 다 예상을 했었던 그런 결과가 이 디펜스 쪽에서 좀 나타나지 않나 싶고요. 오펜스 쪽에서의 캐리를 계속해서 기대해야 하는 상황. 분명히 매튜 스태포드도 과부하가 올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뭐 시애틀 시옥스가 애리조나 카디널스를 상대로 뭐 10대 20 겨우겨우 이겼는데요. 뭐 지노 스미스라는 쿼터백이 계속해서 작년과 같은 모습은 아니에요. 사실 애리조나 카디널스를 상대로 시애틀 시옥스는 이 경기 뭐 10대 30, 뭐 10대 40 정말 큰 점수차로 이겼어야 하는 경기인데 뭐 10점 차로 이겼다? 그리고 그 경기력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경기였어요. 지노 스미스라는 쿼터백이 어쨌든 뭐 DK 메칼프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거 당연히 좀 압살을 했어야 하는 경기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노 스미스가 좀 더 분발을 해줘야만 이 시애틀 시옥스가 안전하게 플레이오프에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그린베이 패커스와 덴버 브론코스의 경기. 이 덴버가 잡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 경기는 뭐 보면서도 이게 보는 게 힘든 그런 경기였죠. 일단 그린베이 패커스의 오펜스, 이 조던 러브는 또 한 번 좀 실망스러운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물론 덴버 브론코스의 경우에도 첫 3번의 공격을 모두 다 필드골로 끝내는, 뭐 터치다운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했던 오펜스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 그린베이 패커스는 이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을 위해서 플레이 좀 잘 짜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 경기에는 에런 존스도 출전을 했고, 또 AJ 딜런도 뭐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좀 런게임에서의 그러한 모습이 저번 경기들보다는 분명히 더 나은 상황이긴 했지만, 이 패싱적인 측면에서 조던 러브가 너무 팀 오펜스를 현재 잘 적응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플레이메이커였던 크리스찬 왓슨, 이 리시버도 작년 시즌에 비해서 굉장히 활약이 저조한 상황이고요. 이 리시버와 쿼터백 간의 그런 호흡, 뭐 이 시너지를 어서 빨리 올려야 하는 이 그린베이 패커스이지 않나 싶네요.
다음은 마지막 경기였죠. 이 먼데이 나잇 풋볼도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업셋을 일으키는데 성공을 했고요. 샌프란시스코는 5연승 후 2연패. 현재 굉장히 좀 팀 분위기가 좀 다운된 상황이지 않나 싶은데, 일단 라이너스 입장에서는 뭐 저번주 에피소드에서 언급했듯이 똑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라이너스라는 팀은 뭐 디보 사뮤엘, 크리스찬 맥카프리, 뭐 브랜드 아이유, 이러한 슈퍼스타 선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들의 오펜스 시스템과 함께 계속해서 뭐 잘 굴러갔던 팀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그런 피스가, 조각이 빠져버렸어요. 디보 사뮤엘이 빠졌죠. 그러면 당연히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브록 퍼디라는 쿼터백은 제가 시즌 초 에피소드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저는 브록 퍼디 때문에 샌프란시스코가 이번 시즌에도 뭐 슈퍼볼에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라고 언급을 했었죠. 물론 좀 빠른 그런 언급이기도 했고, 시즌 초에 이루어진. 그래서 저도 이들의 뭐 5주차까지 선전을 보고 브록 퍼디가 어쩌면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쿼터백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뭐 크리스찬 맥카프리, 디보 사뮤엘이 부상으로 빠지게 되었고, 그 경기에서 브록 퍼디는 팀을 승리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역경들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뭐 사실 역경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웃기죠. 뭐 디보 사뮤엘 한 명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충분히 좋은 선수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브록 퍼디라는 쿼터백에게 이러한 상황들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상황이고, 무언가 리드를 당하고 본인이 정말 클러치 상황에서 해결사의 역할을 보여주어야 할 때 브록 퍼디는 현재까지는 그러한 역할들을 잘 수행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브록 퍼디의 문제는 아니죠. 브록 퍼디는 단순히 이 오펜스에서 기대하는 이 밸류 자체가 뭐 상당히 낮잖아요. 여러분들도 브록 퍼디는 뭐 7라운드 쿼터백으로서 그냥 뭐 클러치 능력까지 있길 바라는 것은 무리 아니냐, 뭐 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라이너스는 뭐 지는 게 당연하죠. 브록 퍼디를 뭐 비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만약 슈퍼볼 우승을 진지하게 노리는 팀으로서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이 쿼터백이라는 이 포지션이 모든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인데, 과연 기대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있을까요? 시즌 내내 이 브록 퍼디라는 쿼터백이 스스로 팀을 좀 캐리해내고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해내는 모습을 스스로 증명해내지 않는다면 이 슈퍼볼은 절대 못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뭐 디보 사뮤엘 부상, 이러한 상황 속에서 브록 퍼디가 팀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팬들과 이 구단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AFC 웨스트 디비전의 가장 큰 라이벌리죠. 이 캔자스 시티와 LA 차저스, 패트릭 마홈스와 저스틴 허버트, 이들의 대결. 다시 한번 패트릭 마홈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통산 맞대결 전적 5승 1패로 뭐 거의 압도적인 성적이에요.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진짜 LA 차저스는 왜 감독을 안 자르고 왜 그냥 내비두는 걸까, 개인적으로 또 한번 탄식을 하게 되는 그런 경기였어요. 일단 LA 차저스는 지금 2승 4패입니다.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보다 뭐 한 경기 덜 했지만 어쨌든 디비전 내 3등인 상황이고, 어쩌면 뭐 덴버 브론코스보다도 지금 팀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저스틴 허버트라는 쿼터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경기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아쉬웠던 게, 디펜스의 게임 플랜이 이 경기를 그냥 좌지우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캔자스 시티 칩스는 이 LA 차저스를 상대로 이 초반에 계속해서 득점을 거두는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트래비스 켈시는 179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13번 타겟이 됐는데 12번을 잡았어요. 한 번 빼고 다 잡았어요. 179야드. 저는 이 트래비스 켈시라는 이 타이트엔드를 그 리그에서 전체 통틀어서
가장 잘 막을 수 있는 선수들, 1대1로 잘 막을 수 있는 선수는 LA 차저스의 더윈 제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이프티. 그런데 리그에서 트래비스 켈시를 가장 잘 막을 수 있는 선수를 가진 팀에서 트래비스 켈시에게 더윈 제임스를 맨투맨을 안 시켰다는 뜻이에요. 뭐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이 뭐 숨은 뭐 테일러 스위프트의 팬이어서 뭐 트래비스 켈시 잘해라 뭐 응원을 해준 건지 모르겠지만 더윈 제임스가 있는데 쓰질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존 커버리지. 그러면 존 커버리지에서의 트래비스 켈시 그냥 스페이싱에 그냥 천재죠. 그냥 다 빈 공간 찾아다니면서 모든 캐치를 따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저는 여기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본인들이 가진 강점이라는 게 각 팀들마다 있잖아요. 모든 뭐 디펜스, 오펜스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신 있는 점이 분명히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게임 플랜을 짜내고 그것을 통해서 상대 오펜스의 가장 중요한 선수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윈 제임스 그냥 탑 포스트 세이프티 끝이에요. 트래비스 켈시와의 매치업 없어요. 결국에는 179야드를 켈시에게 헌납을 했죠. 또 단순히 존 커버리지를 펼치게 되자 뭐 패트릭 마홈스가 고전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칩스 오라인에게 뭐 프레셔를 가한 것도 아니고 차저스는 굉장히 소프트한 존 커버리지를 통해서 그냥 자멸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뭐 차저스의 오펜스도 마찬가지죠. 차저스의 오펜스는 뭐 전반전까지는 이 득점을 거두는데 성공을 하면서 이 경기가 또 한 번의 슛아웃 경기로 펼쳐지나 내 예상이 틀렸나 라고 생각을 들게 했지만 경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이 차저스의 오펜스는 계속해서 펀트를 찼죠. 그리고 이 오펜스 플레이 콜이 분명히 아쉬운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 후반전에 이 첫 번째 펀트 드라이브를 보시면 그냥 런이었어요. 러싱 하다가 그냥 안 통하니까 바로 펀트를 찹니다. 저스틴 허버트라는 쿼터백을 가진 팀이 런을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도 캔자스 시티 칩스라는 팀을 상대하고 있는데 런을 한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캘럼 무어 오펜스 코디네이터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고 제가 캘럼 무어라는 오펜스 코디네이터가 LA 차저스에 부임했을 때 걱정했던 요소가 바로 이거예요. 좋은 플레이들을 짜낼 수 있는 그러한 코치인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상황을 있어서 상황에 적합한 플레이 콜을 해내는 코치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게임 매니지먼트 능력을 가진 감독이 같이 이 오펜스 플레이 콜에 있어서의 좀 조율을 해내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코치가 바로 캘럼 무어인데 브랜든 스탠리 감독은 게임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아무런 그냥 이해도가 없는 감독이잖아요. 결국 감독 따로 놀고 오펜스도 따로 놀고 그냥 상대가 뭐 캔자스 시티든 뭐 상대가 뭐 덴버든 그냥 본인들만의 그냥 플레이를 그냥 펼치기에 급급한 것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코칭의 실패 LA 차저스에서 올 시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스틴 허버트가 2승 4패 이러한 팀에 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네, 이상 7주차 경기 리뷰를 마쳐봤는데요. 정말 주전 쿼터백들의 부상도 많았던 이 주차였고 그리고 이 부상에 따라서 정말 업셋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희한한 주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분들도 서바이벌이나 뭐 픽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이 패배를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좀 정신없는 현재 주로 돌입을 했는데 좋은 팀은 모든 것을 극복해냅니다. 좋은 팀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좋은 팀과 나쁜 팀을 구별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팀들이 이 부상 뭐 이러한 것들을 다 극복해내는지 이 시즌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an, I would just, I always resort to just the work that needs to be done. Don't ever stop working. Don't ever let anybody's opinion stop you from chasing what you want. And that's really what it boils down to me. Just the work, tirelessly working day in and day out and never stopping. And, great things can be a result of that. Can be a result of that. Can be a result of that. Can be a result of